국립묘지 입구에는 겨울비가 막 그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젖은 흙냄새가 길게 이어졌고 바닥은 군데군데 검게 젖어 있었어요. 회장 김도연은 검은 코트를 여미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옆에는 아내 서윤정이 얇은 장갑을 낀 손으로 작은 제사 가방을 꼭 쥐고 있었죠. 두 사람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기도 했고 이곳에 들어설 때마다 시간 자체가 느려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묘지 안쪽 길은 양옆으로 낮은 소나무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치면 젖은 가지가 서로 부딪혀 아주 작은 소리를 냈어요. 도연은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기척처럼 들려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건 관리용 수레와 빗물 고인 웅덩이뿐이었습니다. 윤정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이 더 힘들다는 걸 얼굴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어요. 도연이 발걸음을 멈춘 곳은 묘지의 한쪽 구석, 나무들이 더 촘촘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아들의 묘가 있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은 늘 그대로였지만 볼 때마다 새로 아팠습니다. 도연은 묘비 앞에서 허리를 굽혔다가 다시 천천히 바로 섰습니다. 윤정은 묘 앞에 가져온 천을 펼쳤습니다. 젖은 땅 위에 바로 제사상을 놓기 어렵다며 작은 방수 매트를 먼저 깔았어요. 가방에서 상이 꺼내지고 그 위에 정갈한 음식들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작은 접시에는 과일이 가지런히 놓였고 따뜻한 국물은 보온통에서 조심스럽게 부어 담았습니다. 윤정은 음식을 놓는 손끝이 아주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숨기려는 듯 손등으로 잠깐 눈가를 훔치기도 했죠. 도연은 윤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역시 마음속은 텅 빈 구멍이 크게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묘지에서는 소리 자체가 크게 느껴졌고 말은 괜히 더 울릴 것 같았어요. 바람은 차가웠고 옷 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윤정은 묘비 앞에 술잔을 올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도 뒤따라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만큼은 부부가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 둘처럼 보였습니다. 의식처럼 준비한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제사상 옆에 놓인 작은 봉투를 꺼내 묘비 아래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좋아하던 사진 몇 장과 생전에 남긴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봉투를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제대로 두고 가야 한다고 마음먹은 듯 손을 오래 떼지 못했어요. 도연은 윤정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쇳소리가 짧게 들렸습니다. 관리인이 작업을 하는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방향이 애매했습니다. 도연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곳에 다른 방문객이 있나 싶었지만 길은 비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제사상 위에 떡을 정리하다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이상하리만큼 멈춘 건 소리보다 공기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묘 앞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만 느껴지는 미세한 긴장 같은 것이 있었어요. 윤정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젖은 잎을 밟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사람 발소리처럼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멈췄다가 다시 조심조심 움직이는 소리였죠. 도연은 자리에서 반쯤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현실적인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혹시 다른 가족의 제사 준비가 겹친 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아니면 누가 장난을 치나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낮게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 누구 계십니까? 말이 끝나자
그 소리가 나무 사이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답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움직임이 잠깐 멎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묘지에서 이런 소리는 흔치 않았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도 아니고 어른이 다가오는 걸음도 아니었으니까요. 도연은 한 걸음 더 옆으로 움직여 나무 뒤쪽을 살폈습니다. 젖은 나무 껍질이 어두운 빛을 내고 있었고 낮은 풀들이 비에 눌려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어른의 키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순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윤정도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은 제사상을 가린 비닐 덮개를 다시 손으로 눌러 고정했습니다. 그 행동은 누가 보기에 조심스러운 정리 같았지만 사실은 불안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도연은 가방을 든 비서나 경호원이 함께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둘만 오고 싶다는 윤정의 부탁 때문이었죠. 도연은 그 선택이 갑자기 무모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공공장소지만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비슷한 크기의 형체가 또 지나갔어요. 윤정의 입술이 작게 떨렸습니다. 도연은 무덤과 제사상을 등지고 서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윤정이 놀라 넘어지지 않게 그의 몸이 자연스럽게 방패처럼 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이 하나가 나무 뒤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바람에 잔뜩 거칠어져 있었고 볼에는 마른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유난히 컸고 그 눈은 제사상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호기심이라기보다 굶주림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도연은 그 눈빛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정도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 하나가 나오자 뒤에서 또 다른 아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셋째, 넷째까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명 모두 옷이 얇았고 바지는 무릎이 해져 있었습니다. 신발은 맞지 않는 듯 끌려가며 소리를 냈고 손등은 붉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들은 묘비의 글자를 읽는 것처럼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제사상으로 눈을 옮겼습니다. 윤정은 본능적으로 제사상 쪽으로 손을 뻗어가렸습니다. 도연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이 끝나자 아이들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맞이로 보이는 소년이 앞에 섰습니다. 소년은 동생들을 등 뒤로 숨기듯 세웠고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세가 너무 어른스러워서 도연은 순간 더 당황했어요. 윤정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뺨은 홀쭉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눈빛만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마치 이미 많은 것을 견뎌본 사람들 같았죠. 막내로 보이는 아주 작은 아이가 소년의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아이의 손이 떨리는 것이 윤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묘지의 바람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작은 아이가 제사상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윤정의 손이 더 꽉 쥐어졌습니다. 도연은 막으려 했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음식 위에 박힌 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사상 위의 과일 접시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손끝이 접시에 닿았기 때문이었어요. 윤정은 숨을 들이켰고 도연은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참지 못하겠다는 듯 과일 하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모습이 도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박혔습니다.
이곳은 아들을 위한 자리였고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살기 위한 자리로 보였다는 사실이요. 윤정은 그 장면을 보며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너무 큰 현실이 눈앞으로 들이닥친 탓이었습니다. 도연은 아직 상황을 정리하려는 표정이었지만 손끝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뒤로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뿐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제사상 가까이 서자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도연은 아이들과 제사상 사이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위협보다는 경계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들이 도망칠지 아니면 더 다가올지 판단하려는 몸짓이었죠. 윤정은 제사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내려다보며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음식들이 원래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만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지로 보이는 소녀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 소년의 등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소년의 어깨는 잔뜩 굳어 있었지만 물러설 기색은 없었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에서 이상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른이 감당해야 할 자리를 아이가 대신 서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피부는 거칠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몇 시간 굶은 얼굴이 아니라 며칠을 견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적인 장소이기도 했지만 공공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윤정은 아이들 중 가장 작은 아이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몸은 유난히 작았고 코끝은 빨갰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울음을 참은 흔적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의 손은 과일을 쥔 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빼앗기면 다시는 못 볼 것처럼요. 그 손의 힘이 너무 간절해 보여서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보호자 없이 여기 있는 거니? 그 질문에 아이들 모두가 동시에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잠깐 아래로 떨구었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 짧은 동작만으로도 상황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윤정은 제사상 옆에 놓인 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병뚜껑을 열어 아이들 쪽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행동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경계와 갈증이 동시에 얼굴에 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둘째로 보이는 아이가 마지를 한 번 더 바라보고 나서야 병을 받아갔습니다. 그 아이는 물을 마시며 연거푸 숨을 골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연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더 단단히 걸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단순히 길을 헤매다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묘지는 놀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우연히 올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었죠. 윤정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곳이었는지, 왜 하필 오늘이었는지 말입니다. 도연은 아이들 뒤쪽을 살폈습니다. 혹시 어른이 따라오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나무 사이로 보이는 것은 비에 젖은 땅과 낡은 돌뿐이었습니다. 아이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이 상태로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정은 다시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적힌 묘비와 그 앞에 서 있는 아이들.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윤정은 갑작스럽게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서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불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외면할 수 없어서였죠. 도연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신고를 하자니 아이들이 다시 흩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윤정은 도연의 표정을 보고 그의 고민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절차보다 상황이 먼저라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은 관리인이 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멀리서 수레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는 관리인을 부르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움직임에 다시 움찔했습니다.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발끝이 뒤로 빠졌습니다. 윤정은 그 반응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정은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몸을 낮췄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막내 아이는 과일을 입에 대고 아주 작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는 속도는 느렸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아이는 먹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서 어떤 선이 넘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을 문제로 볼 수 없게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제사상과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봤을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생각은 도연의 선택을 조금 더 밀어붙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다는 결론이었죠. 관리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더 바짝 굳었습니다. 윤정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말없이 표정으로만 전한 신호였습니다. 아이들이 그 신호를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당장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묘지 한가운데에서 모두의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관리인은 멀찍이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짧게 상황을 설명하며 아이들을 위협하지 말아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 거리감은 아이들에게도 다행이었습니다. 도연은 아이들을 묘지 옆 벤치로 이동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는 건 누구에게도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 소년이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 나서야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옷자락을 붙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벤치는 오래된 나무 벤치였습니다. 비에 젖어 차가웠지만 아이들은 앉는 것만으로도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윤정은 가방에서 여분의 손수건과 얇은 담요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담요를 아이들 무릎 위에 나눠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이들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른이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게 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피로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둘째 아이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자꾸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윤정은 벤치 옆에 앉아 아이들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과 발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상처는 오래된 것이 많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윤정은 마음속으로 아이들이 버텨온 시간을 가늠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미치기도 전에 가슴이 먼저 답답해졌습니다.
도연은 관리인에게 아이들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이 근처에서 아이들을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해질 무렵이나 이른 아침이었다고 했습니다. 묘지 근처 폐공사장 쪽에서 자주 나타났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폐공사장이라는 단어가 도연의 머릿속을 세게 쳤습니다. 그곳은 오래전 그의 회사가 하청을 줬던 현장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된 곳이었죠. 도연은 그 사실을 떠올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도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아이들 쪽으로 몸을 더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물었습니다. 대답은 길지 않았습니다. 짧은 말과 고개 끄덕임, 그리고 침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반응만으로도 상황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막내 아이는 담요를 꼭 움켜쥔 채 벤치에 몸을 말았습니다. 그 작은 몸이 바람을 피하려 애쓰는 모습에 윤정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잠시 후 고개를 윤정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배가 고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보고서와 숫자를 봐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적인 현실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굶주림은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남은 제사 음식 중 먹기 쉬운 것들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고 분명한 의도로 아이들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마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고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자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 모습은 훈련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장면을 보며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버텨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음속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냥 보내지는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묘지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벤치 위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먹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녀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도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이 벤치에서 음식을 먹는 동안 도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주 허공으로 흘러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래전에 덮어두었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정은 아이들 곁을 지키며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 있었고 숨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도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머물던 폐공사장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몇 해 전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는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도연의 머릿속에는 회사 내부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숫자와 책임 소재만이 강조되던 날이었습니다. 현장의 이름들은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로 짧게 정리되었죠. 그중 몇몇 이름은 도연이 직접 확인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들이 아이들의 얼굴과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도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지만
이미 답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로 보이는 이름이 과거 사고 기록에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윤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윤정은 아이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편해진 얼굴들이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이 한순간에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아이들이 아니라 과거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정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게를 느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과거 하청 사고 관련 자료를 전부 다시 정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특히 사망자 명단과 유가족 기록을 우선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윤정은 그 통화를 들으며 아이들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건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지 소녀는 윤정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윤정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앞에 앉아 조금 더 부드러운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은 아이들에게 이 근처에서 얼마나 지냈는지를 물었습니다. 대답은 끊어졌고 짧았습니다. 날짜나 시간보다는 밤과 낮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춥던 날, 비 오던 날, 먹을 게 없던 날 같은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들은 하나같이 구체적이었습니다. 막내 아이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도 접시를 놓지 못했습니다. 빈 접시를 손에 쥔 채 마치 다시 사라질까봐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정은 그 접시를 조심스럽게 받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잠깐 감싸주었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 아이는 몸을 움찔했지만 이내 떼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심이 선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시설로 보내거나 경찰에 넘기는 선택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도연은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임시 공간을 바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정은 그 결정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인은 그 결정이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도연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묘지관리소 쪽으로 가서 필요한 연락을 대신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사이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아이들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제 이 아이들을 모르는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선택과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식은 도연에게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정은 묘비 쪽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돌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서 있던 의미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실의 자리에서 책임의 자리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짐이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손에 쥔 것은 담요와 남은 과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도연과 윤정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묘지를 떠나기 전 도연은 다시 한번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음식은 대부분 사라져 있었고 자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습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제사는 이미 다른 의미로 끝났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차량 문이 닫히고 아이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은 마지막까지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묘지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미뤄두었던 시간이 찾아온 것이라고요. 차량이 묘지를 빠져나오자
창밖의 풍경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좌석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고 그 소리는 묘지의 정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도연은 조수석에 앉아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아이들 쪽을 힐끗힐끗 살폈습니다. 막내 아이는 담요를 덮은 채 이미 잠들어 있었고 숨은 고르고 있었습니다. 둘째와 셋째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 소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량 내부를 빠르게 훑어보며 도망칠 길이 없는지 무의식적으로 확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윤정은 그 시선을 느끼고 몸을 조금 돌렸습니다. 그리고 괜히 창밖을 보는 척하며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안전이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량은 도심 쪽으로 향했습니다. 폐공사장과 묘지를 벗어나자 신호등과 가로등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그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은 설렘이라기보다는 낯설매 가까웠습니다. 너무 오래 보지 못했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도연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비서의 전화였습니다. 도연은 통화를 짧게 받았습니다. 사고 기록 일부가 이미 확인되었고 아이들의 부모 이름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도연은 통화를 마치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도연의 표정을 보고 무슨 내용이었는지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쪽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는 없다는 걸 분명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차량은 도연 소유의 별도 숙소 앞에 멈췄습니다.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건물이었습니다. 경비 인력은 최소한만 배치되어 있었고 불필요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건물은 깨끗했지만 너무 넓어서 오히려 불안해 보였습니다. 윤정은 아이들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순간에도 아이들은 망설였습니다. 윤정은 아이들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천천히 반복해 보였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은 따뜻했고 공기는 묘지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도연은 내부 직원에게 간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먹을 것을 다시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은 상황을 묻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표정만으로도 이 일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각각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수건의 부드러운 감촉에 셋째 아이는 손으로 몇 번을 쓸어보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윤정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거친 시간을 지나왔는지 말없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잠시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비서에게 추가 지시를 보낼지 변호사에게 연락할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번 선택은 단순한 선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이름과 자신의 위치가 함께 흔들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도연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들은 과거의 숫자와 보고서를 완전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결국 변호사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과거 사고를 전제로 한 모든 대응을 준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윤정은 아이들이 씻고 나오는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봤습니다. 깨끗해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막내 아이는 머리를 말리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윤정은 그 아이를 안아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잠깐 보호하고 끝낼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밤만큼은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윤정은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은 길게 이어질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봉인이 풀리고 선택의 무게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밝자 숙소 안은 전날과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윤정은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냉장고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어제는 준비되지 않은 밤이었지만 오늘은 달라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윤정보다 조금 늦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리며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와 비서에게서 여러 통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도연은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사고 기록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사망자 명단, 보상 내역, 미처리된 민원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형식적으로 종결된 서류와 실제로 끝나지 않은 문제들이 명확히 갈라졌습니다. 도연은 그 차이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편리하게 외면해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정은 식탁에 간단한 아침을 차려놓았습니다. 밥과 국, 아이들이 먹기 쉬운 반찬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깰지 몰라 식탁에는 4개의 작은 그릇이 먼저 놓였습니다. 윤정은 그 그릇들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집에 아이들 그릇이 놓인 광경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깨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지 소녀는 식탁을 보고도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스스로 다가올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자 식사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고 숟가락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분위기는 어제보다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편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이들이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난 뒤 도연은 아이들에게 잠시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그는 윤정과 함께 다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도연은 변호사에게서 받은 정리 내용을 윤정에게 설명했습니다. 사고는 단순한 하청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전관리 미흡과 책임 회피가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입니다. 도연은 숨을 고르고 현실적인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회사의 이미지, 자신의 자리, 사회적 비난까지 모두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거리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고요. 그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 결정을 확실히 굳혔습니다. 도연은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과거 사고에 대한 공식 조사 요청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언론 대응보다 사실 확인을 먼저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선택은 방어가 아니라 정면 돌파에 가까웠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뒤로 숨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윤정은 사회복지사와의 연락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방향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행정 뒤에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소파에서 인형을 안고 있었고 둘째는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여전히 경계와 책임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아이의 등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 등 뒤에 쌓인 시간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에 이제는 자신도 함께 서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선택은 동정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어제의 긴장과 오늘의 결심이 겹쳐진 공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은 아니었지만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아이들도 도연과 윤정도 같은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숨겨진 진실을 세상 앞에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고 집안의 리듬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밤마다 깊이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씻고 다시 쉬는 반복이 생겼습니다. 윤정은 그 반복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도연의 하루는 바빠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과거 사고에 대한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외부 조사 요청도 접수되었습니다. 회의는 길어졌고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한 번도 지시를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조심스러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청 사고 재조사, 회장의 직접 지시, 피해자 유가족 문제 같은 단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정은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아이들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 파도가 아이들에게까지 닿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변호사가 집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의 상태와 생활 환경을 점검했고 필요한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시설 입소보다는 임시 보호와 후견 절차가 가능하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단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윤정은 그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대화를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 소녀는 동생들 앞에 앉아 괜히 등을 더 곧게 세웠습니다. 그 모습은 여전히 책임을 내려놓지 못한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묘지를 다시 찾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윤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또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장소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차량에 오르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특히 막내는 담요를 꼭 쥐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윤정은 아이 옆에 앉아 손을 살짝 얹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맑았습니다. 며칠 전 내리던 비의 흔적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윤정과 아이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묘비가 보이자 아이들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아이들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묘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제사상도 음식도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꽃다발 하나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윤정은 아이들에게 그 꽃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례로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누구의 묘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어설펐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맞이 소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마음속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 묘는 더 이상 과거에만 묶여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함께 서 있는 자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아이들 옆에 서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이곳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이제야 조금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묘지를 떠나며 아이들은 뒤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보다는 묘한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시간이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고요. 도연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바로 세우는 일과 아이들을 지키는 일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계절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묘지로 향하는 길에는 더 이상 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고 나무들은 짙은 초록을 띠고 있었습니다. 햇빛은 부드러웠고 공기는 한결 가벼웠습니다. 도연과 윤정, 그리고 내 아이는 다시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림보다는 목적이 있었고 두려움보다는 익숙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란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도 뒤를 자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묘비 앞에 도착하자 모두 자연스럽게 멈춰 섰습니다. 돌은 그대로였고 이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작은 천을 꺼내 묘비를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이번에는 제사상이 없었습니다. 음식도 술잔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꽃과 손으로 접은 종이약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차례로 그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막내 아이는 꽃을 내려놓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묘비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질문도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자리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아들을 잃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선택이 시작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이제는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윤정은 아이들 뒤에 서서 그 등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어깨는 여전히 작았지만 더 이상 움츠러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이나 추위 대신 일상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윤정의 가슴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묘지 안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곳은 처음 만났던 자리와는 다른 위치였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고 바람도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작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소리가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임이 무겁지만 이제는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아이들에게 이제 가자고 손짓했습니다. 아이들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묘비를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량으로 향하는 길에서 막내 아이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윤정이 아니라 아이 쪽에서 먼저 잡은 손이었습니다. 윤정은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충분했습니다. 차는 묘지를 벗어나 천천히 도로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평범했습니다. 그 평범함이 모두에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삶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앞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외면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선택은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도요. 이제 그는 그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서로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잠든 아이도 있었고 창밖을 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차량은 묘지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만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으로 시작된 인연은 책임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조용한 삶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